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다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야. 마이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면서 들어도 돼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세마콘덕터를 만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우리 초크라스키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길러서 인곳을 이렇게 자라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인곳을 자라게 하는 방법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웨이퍼 크기를 키워가지고 그, 그 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끔 하는데, 하나는 웨이퍼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직접 돌리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웨이퍼의 직경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코스트 퍼 트랜지스터의 가격을 계속 쭉 내리면은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곳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도펀트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라는 걸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은 리퀴드 안에 녹는 양, 그리고 솔리드 안에 녹는 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솔리드 안에 얼마만큼을 넣어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만큼 계산하기 위해서는 리퀴드 안에 얼마만큼을 넣어줘야 되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계산해야 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인곳을 이렇게 길러나가는 방법 말고 에피텍시 그로스라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피텍시 그로스. 에피텍시얼 그로스는 MB나 MOCVD 같은 그런 어떤 그 방법, 공정 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substrate, 우리가 갖고 있는 키나 모르겠네. 이런 어떤 substrate, 그 성장된 결정 위에다가 요것과 비슷한 류의 결정성을 가진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 나가는 것, 요 결정상을 타고 이렇게 기르게 하는 것을 갖다가 에피텍시얼 로스라는 방법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MB, 몰레큘러 빔 에피텍시하고 MOCVD 두 가지 방법이 들었죠. 두 개 중에 어느 걸 많이 쓴다고 했죠? 어느 걸 커머셜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고강산군 가점을 줄게요. 그렇네. 이거 뜨기가. 1, 2, 1호, 0638. 03, 이렇게. 자, 그렇게 MOCVD 방법으로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쓰죠. MB는 굉장히 우리 양을 굉장히 하이웨이 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피텍시를 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어떤 일정한 크리스탈 우리 페이즈를 단결점을 가지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그 모양을 따라 가지고 기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랫놈하고 위에놈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비슷해야 되는 거야. 다르면은 절대로 안 자라. 에피텍시 절대로 안 자라. 우리가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떤 일정한 이런 어떤
레티스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질이란 말이지. 단결정질, 단결정체란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 뭐 전혀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이거는 안 자란단 말이에요. 얘와 밑에와 위에는 비슷한 형태여야 된다. 비슷한 형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똑같은 놈을 기르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에 실리콘인데 위에다가 실리콘을 그냥 기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에피택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에피택시 하는 경우도 많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에피택시 했을 때 이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 이게 여기가 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피택시로 기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잘 자라겠지. 잘 자라겠단 말이지. 근데 물론 이거보다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서로 다른 경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의 조건이 밑에와 위에는 비슷한 크리스탈 구조와 비슷한 레티스 콘스탄트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레티스 콘스탄트를 가져야지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크리스탈 구조. 얘가 큐빅이면은 얘도 큐빅인 경우가 좋고, 응? 그리고 레티스 콘스탄트가 비슷해야 돼요. 물론 똑같으면 좋지. 똑같으면 좋은데 다른 물질이 똑같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 똑같기는 어렵고 비슷하면 좋아. 아, 자, 그래서 레티스 콘스탄트가 키란 말이야. 키 파라미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놈을 필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서브스트레이트는 보통 이렇게 두껍고 그 위에 얇게 필름이 올라가는 거지. 얇게 이렇게 올라가는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똑같으면 좋은데 레티스 콘스탄트가 똑같으면 좋은데 물질이 다르다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냥 비슷하게 자라. 비슷하게 자라. 비슷하게 자라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자라냐면은 서브스트레이트랑 비슷한 구조를 띠면서 자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이런 식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 위에다 이렇게 필름을 갖다 자라게 하는데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야. 근데 이 위에 필름을 자라게 하는데 원래 필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조금 좁아. 응? 비슷한데 조금 좁아. 얘가 레티스 콘센트가 조금 작아. 얘가 조금 작아. 얘가 좀 커. 이러면은 여기 자라게 하면 어떻게 자라냐면은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갖다가 슈도모픽 그로스라고 합니다. 슈도모픽 그로스. 필름이 서브스트레이트와 비슷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놈이 만약에 조금 더 레티스 콘스탄트가 커. 밑에 놈이 원래 조금 더 커. 위에 놈은 원래 작아야 돼. 원래는 작아야 돼. 위에 놈은 좀 더 작아야 돼.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이 위에서 이것과 맞춰서 자라야 되니까 얘랑 이렇게 비슷하게 얘랑 밑에 놈이랑 비슷하게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위에 자란 이 필름은 어떻게 되겠어? 스트레인을 받겠지. 어? 그럼 얘는 늘어나 있을 거야.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 필름은. 그렇지. 인자응력. 가장 첫 번째 대답한 장경빈 군. 오케이. 오케이. 장경빈 군에게 가점을 주겠어. 자,
인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텐사일 스트레스지. 영어로 하면 텐사일 스트레스인데 원래는 요만해야 되는데 얘가 밑에 놈 때문에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얘가 두꺼워지고 한 층 올라가고 두 층 올라가고 세 층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포스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원래 난 좁았어. 그러니까 난 좁은 대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얘가 정말로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한 줄을 더 집어넣어 버린다고. 없었던 한 줄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없었는데 한 줄에 디스로케이션이 또 생겼잖아. 생겨버렸잖아. 엑스트라플레인이 생겼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처음에는 차이가 작으면 슈도모르픽하게 자라다가 그게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되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서 릴렉스 된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자, 이 밑에 경우 같은 경우에는 레티스 미스매치가 어떤 식이냐면 레티스 콘스탄트가 밑에 놈이 작고 위에 놈이 크단 말이야. 그럼 처음 자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강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게 된단 말이야. 강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되면 이걸 나는 원래대로 갈래 그러면서 뻥 하면서 그 플레인 하나를 빼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겠지. 플레인 하나를 빼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원래대로 가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릴렉스드. 자, 어떤 스트레인의 에포모네이션 없애버리는 게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디스로케이션을 만들면서 스트레인을 없애버리든지 생기든지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릴렉스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에피텍시로 그로스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티스의 크기가 비슷해야 한단 말이에요. 레티스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면 레티스 미스매치가 작아야 돼. 레티스 미스매치가 너무 크면은 그러면은 에피텍시 그로스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티스 미스매치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레티스 미스매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밑에 서브스트레이트의 레티스 콘스탄트가 AS고 레티스 콘스탄트 AS고 그 다음 필름의 레티스 콘스탄트가 AF야. AF. 그래서 AF분의 AS0 AF0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필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 이가. 만약에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에 뭐 레티스 콘스탄트가 5옴스통이다. 근데 뭐 필름에 저것이 4옴스통이다. 4옴스통이다. 이러면은 미스매치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은 25%가 되는 겁니다. 25%.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4옹수롱이 아니고 뭐 6옹수롱이다. 6옹수롱이다. 그러면 여기가 4옹수롱도 이게 3옹수롱이다. 위에가 더 커? 위에가 더 커?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야. 알겠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의미를 알겠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필름이 더 레티스 콘스탄트가 크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0%다. F가 마이너스 10%, 아니, 마이너스 10%, F는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필름은 어떤 응력을 받고 있겠어? 그렇지. 뭐야? 그렇지. 이상성분 인장 응력을 받고 있는 거 맞아? 인장 응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압축? 축이 아니지. 인장이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필름이 더
레티스 콘스탄트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어? 가만있어 봐. 마이너스면 필름이더 레티스 콘스탄트가 크잖아. 그러면 인정이 아니라 압축률이지. 쏘리. 압축이 맞았지? 그지? 그렇지. 압축을 받고 있겠지. 이상성분의 점수를 빼서 정성일분에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통은 한 어느 정도 미스매치가 되면은 리스토를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피텍식으로 글로스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잘하면 에피텍식이 안 되냐는 보통 한 9% 정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레티스 미스매치가 9%보다 작으면은 에피텍식 글로스가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슈도 에피텍식 글로스로 일어나는 거지. 슈도로 글로스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얘가 저거를 찾으러 가지. 저거를 9% 이상 되면은 슈도로 잘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데포지션이 되는 거지. 그냥 증착이 되버리는 거지. 에피텍식 글로스가 아니고. 자, 그것이 이제 에피텍식이고. Very thin layer는 strain elastically 밟아서 same interatomic spacing, substrate와 same interatomic spacing 같은 식으로 잘한다. 이걸 슈도모픽 글로스라고 그러는 것이고, 필름 티크니스가 점점 두꺼워지면은 점점 얘네가 힘이 세지니까 얘는 원래 들어가려는 힘이 점점 세지다가 어느 특정한 두께 이상이 되면은 얘는 원체대로 들어간다. 그 특정한 두께를 크리티컬 티크니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DC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느 정도 두께냐? 그거는 F 곱하기 DC가 B over 2일 때 B라는 것은 뭐냐? B is the size of the film unit cell. 필름 유닛 셀의 크기와 같을 때 그거 절반. 그러니까 F가 크면 클수록 F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스매치가 크면 크다는 얘기야. 크면 클수록 DC는 짧아지겠지. 두께가 워낙 이 미스매치가 크다 그러면은 응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렸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라도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F가 굉장히 작다, 미스매치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굉장히 두껍게까지 슈도모픽하게 자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게 요식이야. 자, 여러분들 숙제도 요게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보면서 풀면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이제 FTX 글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 그림은 에너지 밴드 갭하고 레티스 콘스탄트를 갖다가 X축과 Y축으로 놓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밴드 갭을 Y축에다 놨고 레티스 콘스탄트를 X축에다 놨어요. 자, 우리가 베가스로라는 게 있는데 베가스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머티리얼 A와 어떤 머티리얼 B를 합쳐가지고 어떤 A, B를 만든단 말이야. A를 갖다가 40%, B를 뭐 60% 썼다.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어떤 성격은 A의 40% 더하기 B의 60%로 이루어진다. 그런 게 이제 메가스로야.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퍼티는 이런 메가스로를 따르는 반면에 어떤 프로퍼티는 메가스로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다 따르는 게 아니야. 근데 레티스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로를 많이 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갈륨 알세나이드와 인듐 알세나이드를 보잔 말이야. 갈륨 알세나이드 레티스 콘스탄트가 한 0.65 정도. 인듐 알세나이드 그러니까 6.05 정도 있지. 만약에 얘를 갖다가 갈륨 알세나이드를 20% 그리고 인듐 알세나이드를 80% 그러면은 어떻게 돼? 갈륨 0.2, 인듐 0.8, 알세나이드 이런 놈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의 레티스 콘센트는 얼마냐? 그럼 갈륨 알세나이드 20%와 인듐 알세나이드 80%를 가진 바로 요만한 여기 될 거면 여기가 레티스 콘센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20 곱하기 0.2 곱하기 0.2 곱하기 5.65 더하기 0.8 곱하기 6.05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뭐 5.9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구해질 거란 말이야. 어? 요게 베가스로를 따르는 거야. 요게 베가스로를. 그런데 밴드갭은 베가스로를 따르지 않아. 밴드갭은 베가스로를 따르지 않아. 갈륨 알세나이드의 밴드갭이 한 1.4, 5 정도 되고 EV 되고 인디움 알세나이드는 뭐 0. 한 4, EV 이렇게 돼간단 말이야. 그러면 80%면은 뭐 80%면 얘가 22가 80이면은 요걸 갖다가 8대 1로 나서 한 요 정도 될 텐데 요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란 말이지. 응?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게 바로 베가스로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베가스로 안 따르기 때문에 요게 직선이 안 되고 요게 곡선이 되는 단 말이야. 여기가. 여기도 보면은 갈륨 포스페이드와 인디움 포스페이드 두 개에서 건데 선이 직선이 아니고 이런 선이 나오잖아. 만약에 얘 80%, 얘 20% 하면은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베가스로를 따른다면 만약에 베가스로를 따른다면 정말 그 밴드갭이 한 요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아니란 말이야. 밴드갭이 여기가 있다고. 응?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기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있단 말이야. 밴드갭이. 응? 이게 베가스로를 안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갭이 왜 안 따르냐? 그건 뭐 피지컬하게 그렇다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 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이고. 자, 에너지 밴드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쭉 놓으면은 일렉트론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있다고.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일렉트론이 꽉 채우고 있는 요, 요 지점, 요 에리어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 베일런스 밴드라고 부른다고. 베일런스 밴드라고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 에너지고 요 위에는 자리는 있어. 일렉트론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컨덕션 밴드라고 부른다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일렉트론이나 올 수가 없는 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밴드이라고. 요 에너지 밴드 요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크기 얼만큼? 자, 자, 요거 에너지 밴드 갭인데 요건 주제 요거 다음 시간에 요 지금 요거 끝나고 바로 에너지 밴드 갭에 대해서 더 할 테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베가스로는 아무튼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렇게 베가스로는 어떤 갈륨과 인디움 알세나이드 1-x와 x 퍼센트만큼 있는 거 프로퍼티는 갈륨 알세나이드 와 인디움 알세나이드의 비율을 결정한다. 요게 베가스로이고 요 베가스로를 갖다가 레티스 콘센트는 따르지만 밴드갭 에너지는 안 따른다. 뭐 따르는 놈도 뭐 프로퍼티도 있고 안 따르는 프로퍼티도 있고 여러 종류의 프로퍼티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거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뭐 어떤 뭐 알루미늄 0.5 알루미늄 0.5 갈륨 0.5 틴이다. 아니 저 안티몬이다. 얘의 에너지 밴드갭을 구하라. 또 갈륨 알사이드, 알루미늄 알사이드 에너지 밴드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의 절반 정도. 이거의 여기와 여기의 절반 정도 얘의 에너지 밴드갭은 여기가 에너지 밴드갭일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왜냐면 레티스 콘스탄트는 베가스로를 따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지점의 절반이 0.5, 0.5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면 하면 돼. 응?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챕터
2죠. 챕터 2. 챕터 2 Atoms and Electrons. 이 챕터 2 요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퀀텀 미케닉스라는 게 나와요.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골치 아파요? 나도 사실은 이거 잘 몰라. 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왜 이걸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게 나온 거란 말이야.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 나온 거란 말이야. 아까 보여줬던 에너지 밴드 갭이 이 퀀텀 미케닉스를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고 다 설명한단 말이야. 이것이 나왔다라는 게 퀀텀 미케닉스에서 나왔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이 챕터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이거 몰라도 크게 지장 없어. 이 과목을 배우는데 크게 지장 없어, 이 과목이. 그냥 퀀텀 미케닉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에너지 밴드 갭이 나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내가 이걸 갖다 사실은 잘 이해를 많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추천해 줄게. 김상욱의 양자 공부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양반은 TV에 요즘 자주 나오시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자주 봤을 거야, 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시니까 굉장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면은 아,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이 보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이 다음 내용들을 아는데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나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돼. Why quantum mechanics necessary? 필요한가? 일렉트론이라는 놈 어떻게 퀀텀 미케닉스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퀀텀 미케닉을 이용해서 일렉트론 퀀티티를 갖다가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How does the quantum mechanics explain energy band in the semiconductor? 세미컨덕터의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결국 요걸 하기 위해서 퀀텀 미케닉스라는 놈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점을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근데 퀀텀 미케닉스가 어떻게 발전되었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클래시컬한 미케닉스가 있다고, 뉴턴이 만들었지. 뉴턴이 만든 클래시컬한 미케닉스에서는 확했다고. 파티클은 파티클이고 웨이브는 웨이브야. 웨이브하고 파티클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 파티클 어떤 질량과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다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운동에 부딪혀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충격 에너지 주고, 뭐 이런 당연한 거야. 이건 존재하는 거야. 웨이브, 빛 같은 거지. 빛 이런 것들, 웨이브들. 이게 왜 헷갈려?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야.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그냥 하면 된다고. 그냥 운동 에너지 뭐 구하고 뭐 다 하면 되고, 그 빛의 뭐 에너지, 빛의 에너지 나오는 거 구하는 거 있어요. 빛의 에너지 해가지고 하면 돼. 얘와 얘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작은 미립자 세계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퀀텀 미케닉스야. 웨이브하고 파티클과 웨이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든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어토믹 스펙트라, 웨이브 프로퍼티, 일렉트론이 웨이브 프로퍼티를 띄는 거. 드브로이 릴레이션십을 보면은 파티클의 모멘텀과 어떤 웨이브랭스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일렉트론도 띄더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띄더란 말이지. 자, 여기 내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파티클과 웨이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걸 보여줘. 봅시다.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예, 잘 봤죠? 잘 봤죠? 신기하죠? 굉장히.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파티클이잖아. 누가 봐도 파티클이라고 얘는 클래식하게 보면 당연히 무게도 있고 물론 매우 가볍지만 무게도 있다고. 그리고 전자라는 건 실제한 거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파티클이야.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런데 얘가 웨이브라는 놈처럼 중첩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런 걸로 다 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미립자의 세상에 가면은 파티클이라는 것과 웨이브라는 것과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퀀텀 미케닉스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자,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뭐냐면 광전자 효과라는데 그걸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건데 웨이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피어를 한다. 서로 간에 간섭을 한다. 그리고 디플렉션이라 한다. 어떤 슬레이트의 빛이 받쳐나면 슬레이트에 이렇게 있다면 받고 이렇게 좌우 막 이렇게 퍼진단 말이지. 그게 빛의 특징이야. 디플렉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빛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지만 전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 이게 디플렉션에서 이게 퍼지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란 말이지. 물론 여기는 지금 형광등을 켰기 때문에 밝은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디플렉션하고 인터피어하고 이런 것들이 빛의 특성이란 말이지. 이게 빛의 웨이브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빛은 전형적인 웨이브란 말이야. 전형적인 웨이브야. 이걸 파티클 생각하는 건 옛날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지. 근데 1902년에 필립 에드와드 안톤 폰 레나드, 굉장히 이름이 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물질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일렉트론이 튀어나와. 빛이라는 건 에너지니까. 근데 이걸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튀어나오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갖다 잡아가지고 나오는 놈을 잡으면서 운동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그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봤더니 그게 frequency of light와 비례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춰주는 빛의 프리퀀시가 세면은,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짧으면은, 지금 그 프리퀀시가 짧다는 얘기는 이 빛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야. 빛의 에너지, 프리퀀시. 아무튼 프리퀀시가 짧으면은 그럼 강한 빛이 나오단 말이야. 이게 길면은 약한 빛이 아니 강한 일렉트론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가 큰 일렉트론이 나오고 이 프리퀀시가 좀 길면은 느린 일렉트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낮은 일렉트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도가 느린 일렉트론이 속도가 느리게 튀어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거야. 왜냐면 그냥 빛은 에너지 덩어리야. 에너지야. 만약에 에너지 적다면 우리가 인텐시티를 강하게 해주면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지. 그럼 강한 인텐시티를 넣어주면 그럼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강해져야 된단 말이야. 일렉트론의 튀어나오는 운동 속도가 빨라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렉트론의 운동 속도와 관련이 없단 말이지. 인텐시티가. 그러니까 웨이브랭스와만 관련이지 인텐시티와 관련이 없는 거야. 인텐시티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빛은 굉장히 저 웨이브랭스가 긴 빛은 인텐시티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일렉트론이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빛도 있단 말이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는 옛날에 제임스 클락 맥스웰의 웨이브 티오리, 빛의 웨이브 티오리하고는 맞지 않아. 그때는 일렉트론 에너지는 인텐시티, 레디에이션의 인텐시티와 관련이 있어 비례한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풀어낸 거지. 그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 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 만약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레디에이션, 빛이란 놈, 레디에이션.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데우면은 여기서 뜨겁게 하면은 빛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 금속도 굉장히 온도를 올리면은 거기서 노랗게 되면서 빛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면 빛이 나온단 말이야.
빛을 갖다가 내는 때 그 빛이라는 게 그냥 어떤 파티클, 디스크리트한 유닛의 에너지, 어떤 디스크리트한 유닛의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진 덩어리들이 나오는 걸로 가정을 해보면은, 해보자 말이죠. 어떤 덩어리의 에너지냐면은 그 frequency, new라고 하죠. h new에다가 프랭크 콘스탄트, 요걸 곱한 요런 에너지를 가진 덩어리로 튀어나오더라. 이게 어떤 웨이브가 아니고 어떤 덩어리로 튀어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설을 실제로 맞고 그것을 증명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갖다 퀀타라고 그러자. 라고 퀀타라는 덩어리로 나오는 걸로 생각해보자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걸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본 거야. 자, 아인슈타인의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 금속에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을 비친 거야. 이 빛의 프리퀀시는 달라. 프리퀀시 긴 놈, 좀 더 긴 놈, 덜 긴 놈, 짧은 놈, 그지? 프리퀀시는 웨이브렌스와 이런 관계였지. 그러니까 웨이브렌스가 웨이브렌스가 굉장히 긴 놈, 좀 짧은 놈, 좀 더 짧은 놈, 좀 더 짧은 놈 이렇게 이걸 바꿔가면서 비친 거야. 그러면서 비치면은 어느 순간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거든.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데 그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본 거야.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해본 거야.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가지고 커브를 그렸더니 어떤 커브가 나오느냐, 어떤 커브가 나오냐면 이런 커브가 나오단 말이야. 프리퀀시를 이렇게 계속 길게 이게 프리퀀시를 크게 하면서 튀어나온 놈의 운동 에너지를 쭉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선이 나오단 말이에요. 이런 선이. 이런 선이. 자, 요 선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요 선을 이런 수식으로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한 거야. 이런 수식으로. 자, 튀어나오는 놈의 운동 에너지는 요런 퀀타, 요런 덩어리만큼의 에너지를 준 놈. 우리가 그 빛이 요만한 에너지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런 에너지 덩어리가 한 놈이지. 한 덩어리를 한 묶음이라고 한 보따리를 던져주고 거기서 어떤 워크 펑션이라는 걸 정해서 그 어떤 메탈의 특정한 성질이야. 특정한 에너지야. 그만큼을 뺀 값만큼 운동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HNU라는 에너지 덩어리더라. 빛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한 사람이.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듣고 싶으면은 광전제약과의 물리적 의미 블로그를 읽어봐요. 자, 헤르츠가 실험하고 이제 그 전자기 아인슈타인이 그거에 대한 해법을 준 거야.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하나의 포톤 그 빛의 그 덩어리를 포톤이라고 그러거든. 빛을 파티클로 생각할 때 그 파티클이 포톤이었는데 그놈의 포톤의 에너지에 더 전자의 일함수, 금속의 일함수, 그러니까 일함수를 빼준 것만큼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금속판의 전자 방출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만 정해집니다. 인텐시티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빛을 갖다 인텐시티는 그 덩어리가 많으면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면 인텐시티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빛이 요 어떤 일렉트론을 갖다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포톤 한 개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보다 커야지만 얘는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얘가 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에너지보다 작지. 그럼 아무리 많은 보따리를 갖다 얘한테 줘도 얘는 못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암만 많이 이 작은 보따리를 줘봐야 얘는 못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적어도 얘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그 하나의 보따리의 에너지가 얘보다 커야 돼. 이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워크 펑션보다 큰 놈이어야지만 튀어나올 수 있고, 튀어나왔을 때 에너지는 그 포톤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만큼을 빼는 것과 같고, 그리고 광전자의 에너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무관하면 빛의 진동수에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즉 광자는 양자로, 광자가 포톤이야, 포톤. 광자가 가져진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만 연관한다. 그러니까 그 광자라는 놈은 진우라는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이다라고 설명해 보는 거지. 그러면 그 파티클이 이 전자한테 준 거야, 에너지를. 그럼 이 전자가 이걸 뛰어넘을 만큼을 못 가지면은 절대로 못 나오는 거야, 얘는. 얘보다는 적어도 큰 에너지를 가진 포톤이 줘야지만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프리퀀시는 얘보다 이 양보다 커야지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 그림이란 말이지. 요 그림. 우리가 본 것이 요 그림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이것이 설명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빛은 파티클이어야지만 된단 말이야. 빛은 H누라는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이어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웨이브이자 파티클이 되는 거란 말이야, 빛이. 그러니까 단순히 웨이브로 생각하면 당연히 인텐시티를 크게 해가지고 비춰주면 나와야 한단 말이지. 계속 에너지를 받으니까 튀어나와야 되는데 디스크리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퀀타이즈된 유니트 오브 라이트 에너지가 되고, 이 로컬라이즈 패킷 오브 라이트를 포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톤은 웨이브랭스가 아니고 프리퀀시하고 이런 관계식을 갖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패킷이 되는 거예요. 파티클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가 퀀타이즈가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의 의미야. 그러니까 빛은 단순히 웨이브가 아니고 어떤 퀀타이즈된 패킷, 그러니까 파티클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에너지 그것이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의 결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다가 벗어나는 것이 또 이렇게 있는데, 어토믹 스펙트라라는 게 있어. 어토믹 스펙트라는 어떤 진공 관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를 집어넣어. 그럼 네온사인 있잖아요. 네온사인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전극에다가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 이제 아크가 생기면서 이 안에 있는 어톰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스 어톰들의 일렉트론의 어떤 에너지 이상이 변하면서 그 에너지가 변하는 양을 갖다 이렇게 빛으로 방출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네온사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빛깔 나오잖아. 원래 네온의 색깔은 그 색깔이 아닌데 원래 그 보라색 비슷한 색인데, 일단 이제 뭐 다른 가스를 집어넣어서 빨간색을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어떤 빛이 나오는데, 특정한 빛의 웨이브랭스의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토믹 스펙트라란 말이야. 우리가 일단 이제 뭐 하이드로젠을 넣어보잔 말이야. 하이드로젠을 넣고 똑같이 이렇게 어토믹 스펙트라를 만들어 본 거야. 이렇게 강한 전압을 줘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요런 웨이브랭스의 요런 특정한 웨이브랭스의 빛만 나오는 거야. 이런 특정한 웨이브랭스의 빛만 나오는 거야. 근데 요 규칙을 갖다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을 발견하게 된 거야. 어떤 규칙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줄무늬는, 어떤 특정한 스펙트라의 웨이브랭스는, 웨이브랭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리퀀시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자, C는 빛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고, 이런 관계가 되는 웨이브랭스 또는 프리퀀시 특정 웨이브랭스가만 나오더란 말이지. C 빛의 세기 곱하기 R 리드버그 콘스턴트 에다가 1/1제곱 마이너스 1/n제곱, 이런 특징을 가진 웨이브랭스가 나오더란 말이야. 또 어떤 빛을 보면은
시리즈를 보면 요런 1 오버 2제곱 마이너스 1 오버 n제곱 요런 빛을 가진 요런 특정 웨이브랭스만 나오더란 말이지. 또 어떤 웨이브랭스를 보면은 그 웨이브랭스는 요런 관계시간은 프리퀀스인데 요런 관계시간은 프리퀀스만 같더란 말이지. 그래서 요런 1제곱 마이너스 1 오버 1제곱 마이너스 1 오버 n제곱을 라이만 계열이라고 그러고 라이만 계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 오버 2제곱 마이너스 1 오버 n제곱을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고 1 오버 3제곱 마이너스 1 오버 n제곱을 파쉔 계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설명이 되려면은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은 바로 요런 에너지 구조를 일렉트론이 그 원자 내에서 하이드로젠 원자 내에서 갖고 있으면은 그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아무데나 아무 일렉트론이 아무 에너지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렉트론이 아무 에너지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런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n은 4일 때, n은 5일 때 이렇게 이런 특정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빛이 나오고 여기서 떨어지는 빛이 나오고 여기서 1로 떨어지는 빛이 나오고 여기서 1로 떨어지는 빛이 나오면 요게 바로 라이만 계열로 설명해 주란 말이지. 라이만 계열의 에너지가 되더란 말이지. 빛의 웨이브랭스가 되더란 말이지. 빛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포톤은 그 웨이브랭스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그리고 2번에 3번에서 2번 떨어지고 4번에서 2번 뛰고 5번에서 2번 떨어지면은 발머 계열을 갖다 설명해 주란 말이야. 4번에서 3번 떨어지고 5번에서 3번 떨어지면은 파쉔 계열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에너지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요 특정한 일렉트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더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이드로젠 내에는 일렉트론이 아무 에너지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런 에너지 준위만 갖출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리치 컨비네이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핵이 아주 작아요. 그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 주위를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자, 하이드로젠은 한 개지 한 개. 원자핵이 원하고 이제 한 개 일렉트론이 도는데 이게 일렉트론이 이게 어디를 돌면은 이게 어떤 전자를 띈, 그러니까 전하를 띈 놈이 돌면은 당연히 원동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고 이렇게 일로 가서 뭉치게 돼 있단 말이지. 원래는 이렇게 파지티브 끌려가가지고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준위를 돈다면은 에너지를 레디에이션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지. 그렇게 스테이블한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레디에이션한 빛을 내면서 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어의 모델이란 말이야. 보어가 일렉트론을, 머티리얼 안에 있는 일렉트론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electron exists in a certain stable circular orbit about the nucleus. 뉴클리아 주변에 어떤 certain 하고 어떤 특정한 안정된 원형의 준이 존재한다. This assumption implies that orbiting electron does not giving off radiation as the classical electromagnetic theory would normally require a charge experience in below mode. 클래시컬한 이론에서는 원운동을 하는 차지 파티클은 무조건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잃으면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 어떤 특정한 준위가 있단 말이야. Otherwise the electron would not be stable.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렉트론이 may shift to an orbit of higher or lower energy, thereby gaining or losing energy equal to the difference in energy level by absorbing or emission of the photon.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고 거기를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건너뛰든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내려오면 빛을 내는 거지. 내려오면 당연히 빛을 내는 거고 그 빛을 받으면은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에너지 그 차이만큼 에너지 빛을 낸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그러면 그 앵귤러 모멘텀 of electron in an orbit is always an integral multiple of Planck constant divided by 2pi. 그렇다면 그 준위들이 바로 요거를 만족시켜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앵귤러 모멘텀을 가진 준위들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가 이런 것들 갖다가 설명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여러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되면서 이제 일렉트론의 이런 어토믹 스펙트라라는 게 이제 설명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일렉트론이라는 것은 어톰 내에서 아무 데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 얘가 뭐 에너지 나는 요거 중간이 갖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 특정한 에너지 준위들에서만 존재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해준 거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보호의 모델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지난 시간 한 또 요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자, 듣고는 있는 거지? 여러분들. 듣고 있는 사람 대답 좀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질문이 없을 뿐이지. 누가 질문을 했는데? 한번 봐. FDC 2분의 1 부분, 2분의 B 부분, 이상선분. 근데 간단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F라는 것은 레티스 미스매치잖아. 레티스 미스매치. 그러니까 레티스 미스매치가 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러지는 필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스트레인을 받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지면 얘는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DC, 그러니까 크리티컬 티크니스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F라는 놈이 굉장히 비슷해. 밑에 놈 F라는 것이 작다라는 얘기는 위에 레티스와 밑에 레티스가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저냥 두껍게까지 자라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수식적으로 말한 게 그거고. 오케이?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더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이것을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몰라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알 수 있고 뒤에 부분 하는데 저 지장 없으니까 오늘처럼 그냥 들어주면 돼요. 다들 수고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